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가짜 천연식초에 놀아나는 남조선 인민들을 보다 못해 진짜 천연식초 수음초 7종 세트의 입점을 허락하시었다. 추정을 넣어 속성으로 생산한 식초가 아닌 3년 이상 발효한 천연 감식초에 과일 농축액과 꿀을 더한 진짜 천연식초 수음초. 수음초에는 방부제, 색소, 향료 등 화학물질은 물론 물 한 방울도 섞지 않은 100% 천연식초라 김용민 동지의 기쁨과 탄성을 자아내고 말았다. 몸에 좋을 뿐 아니라 새콤달콤 맛있기까지 한 수음초 7종을 가장 합리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홍초 갖다 버려.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북한 핵탄두 일부 반출, ICBM 전량 폐기 의견 접근.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리고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를 대표로 하는 양측 협상팀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선의 일부 핵탄두 폐기와 나라 밖으로의 반출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전량 폐기에 조미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북한 김영철 중국과 협의한 후 뉴욕행, 서울신문 북한 비핵화 특사 김영철 트럼프에게 친서 전달할 듯, 조선일보 김영철 김정은 친서 들고 뉴욕 간다, 중앙일보 김영철 전격 뉴욕행 트럼프 내 편지에 응답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조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종 조율에 나서는 것입니다. 조선의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조명록 조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김영철 뉴욕행 북한 비핵화 조율 급피치, 경향신문 김영철 폼페이오 북미 빅딜 조율, 한국일보 북미 접촉 레벨업, 김정은 트럼프 복심 만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편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친서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다. 지난 24일 김정은 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식 서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다. 고맙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 평양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과 3차 회동을 하고 정상회담 의제를 확정지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콜센터는 80cm 닭장, 화장실도 화출 화착.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서울 서남권에는 다양한 회사의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가 밀집해 있는데요. 콜센터는 이른바 돈을 벌어오는 부서가 아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외주화의 1순위인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콜센터를 닭장에 비유했는데요. 고객 응대 외에는 동료와의 대화를 할 수 없고 화장실에 갈 때 그리고 돌아올 때도 메신저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KTX 해고 승무원들이 어제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정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협상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협력을 받아내기 위해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을 활용하려 한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KTX 해고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판결 뒷거래의 희생자가 됐다며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을 찾아간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발언 들어보시죠.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정치적 판결이다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어서 KTX 해고 승무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하며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환수 부장판사 그리고 KTX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 대법원에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법원 행정처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는지 여부, 이 의혹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형사 고발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KTX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혹만으로 대법관들을 조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 셀프 조사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선과 미국 양측이 조선의 일부 핵탄두 피해기와 나라 밖으로의 반출,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전량 피해기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 중인 조미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핵사찰 방식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선과 미국 양측은 첫 번째 비핵화 합의 이행 시한을 오는 9월로 못 박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9월까지 양측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한다면 2020년을 시한으로 한 완전한 비핵화 및 보상 방안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상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청와대가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이 오보를 냈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남과 북 그리고 미국 관계에 관련된 오보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 즉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날 국정원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 풍계리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북한이 풍계리 폭파 취재팀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보도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익을 해칠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선과 미국의 실무 접촉이 여러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조심스럽게 지금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미 협상과 관련해 혹시 들은 게 있어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유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함을 유지하기 위해 함구령까지 내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변희재 씨가 JTBC 손석희 사장의 배우자가 다니는 성당에서 시위를 하며 준테러 행위를 자행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블릿 PC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에 전혀 승복하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악의적인 조작설 유포를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변희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어제 KBS에서는 지방선거 경기지사 초청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그리고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공세를 취하는 구도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남경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녹음 파일과 해경궁 김씨 트윗 그리고 조폭 연루설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가짜 뉴스이고 검찰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다고 밝히며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영환 후보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은 처음 본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김영환 후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10분의 토론 시간 대부분을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질문에 할애했고 이재명 후보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영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고소 대마왕이신데 고소 몇 번 하셨습니까 그동안? 시민들 상대로 하셨죠? 민원인들 상대로 하셨죠? 100건입니까 1000건입니까? 민원인을 상대로 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아까 가짜뉴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허위사실 유포에서 정치적 판단을 흐리는 아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의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이동시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 부인께서 그 이재선 씨의 딸과 통화하는 그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제가 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폭과 연루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가짜 뉴스고 정의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그냥 웃겠습니다. 사실이 전혀 성남 아닙니다. FC의 후원자죠. 이분. 지금 감옥에 있죠? 저는 도박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성남 FC에 일시 후원한 일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경 성남시 중소기업인 수상했죠. 네, 중소기업인상 수상해서 네. 3년 동안 세무 면제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은수미 의원 그 운전기사 이거 신문 난 거 다 보셨죠? 네. 그리고
후원에 고맙다는 인사하셨죠, 전화로. 전화하지 근데도 않고 모릅니까? 전화한 게 아니고 사무실에 와서 인증샷 해줬습니다.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공 김씨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경공인지 뭐 창덕공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께 맞죠? 저는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영환 후보님의 그 계정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본인이 했거나 누군가 도용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고발 안 합니까? 저는 도용당한 일이 없습니다. 또 일배원으로는 들어가셨죠? 한 번도 실제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왜 들어간 일이 없습니까? 가입은 했습니다. 급수가 가입은 있고 했습니다. 일배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입- 정국몰이를 하는 것을 어떻게 네. 하는가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 찾아서 고발하려고 그날 했습니다. 검찰 한 번도 들어간 일은 사칭하셨죠? 없어요.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그냥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게 그래서 무슨- 구속됐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저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네, 제가 그 지금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그거 사실 관계 없습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네. 주진우 모르십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주진우 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재명 의원님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다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답할게요. 우선 말씀하십시오. 거기까지 말씀하십시오. 뭐가 있다고요? 주진우 의원님과 통화하신 적 없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을까요? KBS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관심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에 대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5.3%,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지지율은 19.7%로 집계됐습니다. 35.6%포인트 차이로 상당한 격차가 나지만 지난 13일 조사보다 4%포인트가량 격차가 줄었습니다. 충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49.1%, 자유한국당 이인재 후보는 20.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경기와 충남의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KBS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표밭으로 여겨지던 대구 경북, 이른바 TK가 점점 격전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를 한 자릿수 안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대구 CBS 그리고 영남일보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41.8%,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33.9%로 나타났습니다. 격차는 7.9%포인트였습니다. 경북지사 선거의 경우도 한국당 이철우 후보 36.5%, 민주당 오준기 후보 27.6%로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릿수였습니다. 다른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들에서도 격차가 한 자릿수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패배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 분위기는 좌불안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독주에 대한 민심의 반감 그리고 피로도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경향신문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리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가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련 법안도 통과됐지만 정식 발족도 못하고 개점 휴업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에 이어 한국노총도 불참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양극화를 더욱더 확대해 놓았습니다. 정부 여당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법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기업 편만 들어준 계약이다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기본금이 적지만 상여금을 많이 받는 고임금 노동자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에도 부담이 고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벌리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연 2,500만 원 이하를 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보장하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민주당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였습니다. 김영민 파일.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때가 때인지라 많이 바쁘실 테고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깊게 숙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제 최저임금의 상여금을 산입하는 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반대 토론에 나서고 그동안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인상률로 신음하다가 만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상률 적용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상 최대로 최저임금 인상했다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내 손으로 촛불 들어 바꾸니까 정권 바꾸니까 내 삶도 바뀌겠구나 이렇게 기대한 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줬다가 뺏는 이 계약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 신라 같은 희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촛불 열망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의 반론. 마치 이 법안 개정이 줬다 뺏는 계약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다시 뺏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100% 얻게 됩니다. 다만 현재 임금보다 10% 높은 수준의 차상위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68% 정도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이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향상이라는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게 됩니다. 차상위 노동자, 고임금 노동자에게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임금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삭감법이 아닌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을 주기보다는 차상위 노동자 임금을 주는 게 더 낫도록 유도했다는 이야기. 다시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저임금을 위한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 정리해고법 도입할 때도 해고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법 도입할 때도 비정규직 줄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강변 다 거꾸로 거짓말로 결론 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의 다른 생각. 이번 최저임금 정책의 핵심은 2,500만 원 정도 이하를 받는 저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맞춤형 최저임금법이다. 이런 점들을 꼭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개 보면 뭐 4천, 5천 이렇게 연봉 받는 분들도 독립후생비나 수당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을 좀 개선하는 게 이번 최저임금법의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줬다 뺏을 수 없는 기본급은 적게, 줬다 뺏을 수 있는 상여금은 많이 주는 기업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는 이야기. 한정희재 정책조정위원장. 결국은 독립후생비도 어떤 방식이든지 일정 부분 포함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그리고 최저임금 대비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받는 노동자 다시 말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독립후생비를 보면 최저임금의 최저임금까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협을 하다 보니 정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의 답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는 이야기. 결국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는 말. 심상정 의원의 이 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일치점을 찾아본다면 어떨지.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올리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술은 많지만 좋은 술은 많지 않습니다. 100% 경기미와 자체 개발한 누룩으로 정말 맑고 깨끗하게 빚은 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샘의 감사와 감사불로. 술샘의 감사와 감사불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입니다. 자,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일단 뭐 지방자치 선거 시작됐으니까 여러 관심 지역들 좀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취자분들 쭉 보니까 경상남도 선거에 관심이 더욱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의 잘못된 공천으로 뭐 안동 같은 경우에도 현직 재선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자유한국당을 2배 가까이 따돌리고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그러는 등 경북 지역은 홍준표 대표의 잘못된 공천으로 자유한국당의 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아직 민주당이 다 이기기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반면에 경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먼저 공유 드릴까 하는데요. 예. 일단 드루킹 하도 말이 많아서요. 어제 국무회의 통과를 했죠. 이제 대통령 재감만 앞두고 있는데 특검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나 특검법이 발의돼서 시작이 될 거라 선거 판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억지로 기사를 만들어내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도 뭐 날이 갈수록 식어가고 있고요. 그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지지도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53.4%로 자유한국당의 김태우 후보 33.2%를 20.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김일군 후보가 2.6%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모름, 없음을 다 합쳐도 8.8%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점이 좀 특징 있어 보이네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절반이 넘는 경남의 도민들이 김경수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 선거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지금도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예. 어떻게 이길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경남 판세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중요하게는 큰 도시권을 좀 보는 게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창원입니다. 창원은 현직의 안상수 시장이었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하고는 잘 아시다시피 당대표 선거 시절부터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서 이번에 공천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14.4%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안상수 시장을 내쫓고 공천을 준 조진래 후보도 22.9%를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진래예요. 조진래. 예, 조진래 후보가 22.9%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45.2%로 지금 현재로서는 안상수, 조진래 후보를 다 합친 것을 넘어서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세상에 이런 날이 다 오는군요. 네, 허성무 위원장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창원에서 고생 많이 하고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장 선거 계속 출마를 했었는데요. 잠깐 또 말씀드리면 경남 지역에서 이렇게 출마를 계속하는 분들, 무슨 정치인 병에 걸려서 매번 떨어지는 걸 알면서 출마하느냐라고 힐난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좀 말씀드리면, 경남 지역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남에서 헌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이야 45.2%로 나오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이길 가능성이라는 게 아예 없는 선거구에 나가서 선거를 한 거였거든요. 예. 본인의 시간과 인생을 바쳐가면서 말 그대로 경남 지역 민주당원들이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지금까지 지켜온 지역이죠. 그것을 통해서 조직을 유지를 하고 대선에서 지지를 조금씩 높여왔던 것,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후보들이 20년 가까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노무현 키즈들이 대부분 많고 이런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해왔던 결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허성무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안상수 후보가 조진래 후보하고 단일화 논의가 계속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만 나오면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긴장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창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6.4%로 자유한국당 28.4%를 한참 앞섰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진주입니다. 같은 경남 지역인데도 권역마다 굉장히 지지도가 다른데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가 37.6%로 더불어민주당은 43.5%,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높죠. 경남 지역에서 진주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갈상돈 후보가 41.2%로 자유한국당 조규일 후보의 45.5%를 오차 범위 안으로 지금 따로잡고 선전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를 다 잡고도 넘어서야 당선이 되는 지역이라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초반 판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해는 볼 것도 없습니다. 허성건 후보가 59.7%로 자유한국당 정장수 후보 19.6%, 허점도 후보 바른미래당 4.2%를 한참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김경수 의원이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별 어려움 없이 당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6.6%로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여기 이제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젊은 층의 유권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지역이 이제 남해 하면 남해 군수 누군지 아십니까? 남해 군수 중에 유명한 사람? 김두관 의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김두관 의원이 아주 옛날에 남해에서 활동할 때부터 해서 민주당 풀뿌리 조직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남해도 지금 굉장히 해볼 만한 군수선거를 치르고 있고, 그다음에 사천시하고 고성군도 매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은 예전엔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자유한국당 1등, 무소속 2등, 또 무소속 3등, 4등이 민주당을 하던 지역인데 이번에는 1, 2위를 좀 다투면서 앞서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좀 그 지역에 계신 청취자분들, 유권자분들 좀 희망을 가지고 꼭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거제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여론조사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자체적으로 해보는 것들을 보면 매우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700표 차이로 굉장히 안타깝게 떨어졌던 병광용 후보가 다시 출마를 했는데요. 승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민주당으로서는 전대미문의 선거 환경을 만나게 됐는데 말이죠. 근데 말이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대구도 엎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대구도 지난 주말에 이제 저희가 임대윤 후보 사무실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도 쭉 듣고 흘러간 흐름을 쭉 봤는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고 동네에 다녀봐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선거운동 자체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윤 후보가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켜왔던 또 분이시죠. 그래서 대구에서 만약 파란이 일어난다면 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구 민심 자체가 그런 겁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왔는데 도대체 바뀐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실업률도 최고 수준이고 경제 성장률도 대구 가장 낮은 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지쳐 있고 누군가 나의 삶에 경제적 이득을, 실질적 이득을 준다면 내가 한번 당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쯤 전에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권영진 41.8%, 임대윤 33.9%로 추세가 따라잡는 추세입니다. 예. 반응이 심상치 않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그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저는 해볼 만한 선거이고 40대 50대마저도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나 뭐 실제로 내려가 보니까 우리 홍준표 대표님의 맹활약으로 보수 진영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보수적인 분들이 다 본인은 굉장히 교양이 있고 우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의 일련의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게 이제 뭐 저희들 말로는 민주당 선대본부장으로 열심히 활약 중이신 우리 홍준표 대표 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아유, 선거 후에 결과가 안 좋으면은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했는데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민주당한테?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물러나지만 다시 당대표를 출마하실 것을 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계시는군요. 예, 저희 민주당 열심히 우리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당대표 재선 도전에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힘을 이제. 모아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요. 제가 그 어떤 정치평론가를 만났는데 대구 경북이나 뭐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여기 모두는 사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보다는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런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컨대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대타협을 이룬다? 이럴 경우에는 막판 민심이 대거 여당 쪽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용인하는 평화인데 이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민주당도 끌어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또 고무적인 소식이 들렸죠. 어제 북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 인사들을 만나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원래 가려고 하다가 아마 뉴욕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건너가게 되면 아마도 저희 예상엔 폼페이오하고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매우 협상이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어제 제가 그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 성김 전 주한대사가 북에 들어가서 판문각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김 대사는 이전에도 북한과의 협상을 해본 적이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경향상으로 놓고 보면 대화파입니다. 또 북한 나름대로의 문법과 대화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을 판단하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 지금 초반에는 볼튼 같은 인물들이 들어가서 말 그대로 이제 상을 때렸고 깽판을 친 거 아닙니까? 상을 때렸고 깽판을 치니까 북한에서 그러면 뭐 같이 맞불을 지른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안 해라고 그 협상장의 문을 닫아버린 거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과정을 통해서 밀당에 한 번 더 오고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분위기가 해소가 됐죠. 그런 다음에 실질적인 실무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성김 전 주한대사가 지금 방북을 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김영철 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상당한 대화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었죠. 북, 미,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 거기 이제 중국이 빠져 있다는 것이 전 되게 그날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남북, 미 이렇게 세 나라만 언급을 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maybe extended 하루 이틀 더 느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시키면 정상회담을 12일에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13일에 문재인 대통령을 싱가포르로 초청하면 6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너가서 종전선언을 13일에 새 정상이 하는 것으로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뭐 희망 섞인 예측인데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본인의 재선 전에 상당 부분의 프로세스를 이루는 과정들이 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그런 욕심들이 지금 서로 다 생긴 마당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을 뒤로 물릴 수가 없는 북한 사회에서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하고 제일 큰 결정적인 차이점은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실패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북미 협상을 망칠 수가 없어요. 본인의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회담은 이대로 진행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모로 참 선거 환경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고요. 유권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러면서 또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만 가지고 지방선거가 치러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토가 사전 투표일이고요. 6월 13일은 공식 투표일입니다. 무조건적인 참여가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자, 조선일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마디 했네요. 네, 특히나 이 위중한 순간 남북 미국이 함께 뭔가 일을 만들어낸 이 순간에 좀 계속되는 희망 섞인 아젠다가 섞여 있는 오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발표를 했죠. 이런 오보들이 잘못하면 정말 폭탄처럼 터질 수 있는 큰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외국 정보기관들이 당연히 한국의 여론을 살펴볼 때 조선일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풍계리 갱도를 폭발 안 하고 연막탄을 피웠다. 그다음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에 $10,000를 요구했다. 이런 식의 계속되는 지속적인 오보, 특히 북이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윤석열 위원장 같은 사람 내려와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한번 걸었으면 좋겠어요. 난 아직 살아있다라고. 전 이건 시범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북에 대한 정보가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짐작해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잠깐만 취재하면 드러날 수 있는 성질의 이런 의도된 오보들은 정말 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단히 엄중한 시절이고 기사 한 꼭지가 미치는 파장이 큰 이런 날인데 70년 만에 맞는 기회, 이번에 놓치면 다시 7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제 그만 잡고 있는 발목을 놓아주시기 바란다. 어렵게 떼고 있는 발걸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우리 김의겸 대변인의 말이 정말 무겁게 와서 닿고요. 네. 기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기사를 쓰는 것,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사실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거나 남북관계라는 것이 다 닥치고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은 알지만 어쨌거나 좀 더 신중하게 체크하고 두세 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쪽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김성회 보좌관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드디어 쓴소리를 내놓았네요.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대응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특정 기사를 놓고 뭐 이것은 사실이 다르다거나 조금 더 확인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좀 있었는데, 예. 이렇게 특정 매체를 놓고 화살을 쏘아대는 이렇게 비판을 가한 거는 처음이어서 예. 상당히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가 참 많이 참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인내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브리핑을 들으시면은 조금 뭐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계속 최근 잇따라서 북한 관련된 오보를 내고 있는데요. 예.
제가 두 가지는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풍계리 핵실험장에 폐기한 모습을 취재하러 가던 외신 취재진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비자 수수료로만 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만 원을 내야 했다. 뭐 이런 오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금방 오보로 드러났었죠. 간단하게 그냥 여기저기 다 직접 가는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이건 오보다라고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TV조선은 이 오보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기사조차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오보여도 일단 뭐 기사를 내리지 말고 대신 그 기사에는 이것은 오보다라고 덧붙여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이 기사는 오보 이렇게 남겨놔야 앞으로 그 기사를 다시 찾아보는 사람들도 오보인 줄 모르고 찾아보는 사람들도 아, 이 기사가 오보였었구나라는 거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사가 여태 남아있는 이유는 기록을 위한 목적인데 오보도 하나의 사건이고 또 그 오보를 가능케 했던 기사, 원문 이거 살려둬야죠. 지우면은 그런 기사가 오보였는지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워낙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또 그 기사들이 훅훅훅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 사람들은 아, 1만 달러를 내야 했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오보란 걸 밝혀지는 거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1만 달러 아니라는데 하면은 아니야 뭐 TV조선에서 봤어 하고 그 기사를 찾아보면은 아, 이 기사는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아, 오보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오보여도 저는 기사를 내리지 말고 그 기사에 오보라고 써놔야 쓰는 기자들도 좀 긴장을 해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TV조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보는 정말 심각한 오보였는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하지 않고 연막탄을 피웠다라는 오보였어요. 24일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직후에 TV조선에서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이런 속보를 냈었고 이것이 오보로 드러났죠. 근데 이거는 TV조선이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한 10몇 분 만에 자진해서 삭제를 했고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는 트위터 등을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온라인 뉴스팀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글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온라인 뉴스팀이 실수로 이 기사를 노출을 하려면 누군가는 이 기사를 써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TV조선은 아직도 이 뉴스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썼으면은 아마 분명 데스킹 과정을 거쳤을 텐데 데스킹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경위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어느 시점에는 출고를 하려고 했던 기사 아니었느냐. 근데 다만 인터넷에 노출된 시점이 아무래도 지금 당장 연막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한 또 독자들이 믿어주지 않을 그런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보라고 실수라고 사과했는데 누가 작성했는지 왜 작성했는지 그건 왜 스탠바이가 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 뭐 단순 실수였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맞습니다. 이게 왜 작성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작성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거를 아직 뭐 밝히지 않고 있죠. 어떻게 정상근 기자가 조선일보에 잠입 취재해서 진실을 알아내겠다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마 뭐 제가 범행을 저질러도 김윤 PD님이 감싸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못 들어가진 않기로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거는 저희가 꼬리를 잘 릅니다. 내가 수습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거에 속을 것 같습니까? 아 정말 괘씸해요. 이거 사실 독자들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또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해명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온라인 담당자가 뭐 데스킹에 허가도 없이 이런 기사를 써서 실수로 노출을 했다. 근데 실수로 노출을 했다라고 쳐도 기사를 썼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징계를 해야죠. 난데없이 이런 기사를 써서 독자들한테 혼란을 드렸기 때문에 담당자니까 뭐 직위에서 뭐 해제를 하든 뭐를 뭐 징계를 하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뭐 내부에서 조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의도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뭐 밝혀야 하는데 이 TV조선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오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오보인데 요거는 방송을 들으시는 시점으로 엊그제 조선일보에서 난 보도예요. 이게 28일자 조선일보 보도고요.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라는 기사예요. 여기서는 이제 복수의 외교 소식통, 그러니까 뭐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이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포함한 국정원 요원 3명이 지난 23일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측과 비공식 면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를 탄 시점에 우리 국정원팀이 평양에 가서 평양 당국자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미국에게 자기들하고 상의 없이 우리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보도예요.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청와대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김의겸 대변인이 방송 들으시는 시점으로 엊그제 낸 논평이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3번 연속으로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가 오보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오보들은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오보인 거죠. 이게 어떤 모종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은 조선일보는 추방해야죠. 이 결의의 미래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임을 자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5천만 국민이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지금 해머 들고 지금 바닥을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해머 정도의 영향력은 없고 그냥 살얼음 위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오줌을. 그렇죠. 해머는 좀 과했죠. 예. 그런 정도의 능력은 없어요. 조선일보가. 네. 결국에 청와대가 참다가 방송을 들으시는 날짜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조선일보를 콕 집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하나하나 보도를 찝어서 이 보도의 문제점을 짚었는데요. 예. 일단 국정원이 평양으로 달려갔다는 기사, 이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를 그대로 믿으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우리 정부의 말을 계속 신뢰할 수 있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정직한 중재자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거 보니까 말이죠. 조선일보가 일부러 모략한 것 같네요. 김의겸 대변인 지적대로 미국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틈 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가 나왔을 때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조선일보가 그거 하나 계산 안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더 괘씸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재원이 복수의 외교소식통이에요. 이게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좀 살얼음판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익명의 취재원에 기대서 청와대의 확인도 없이 보도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1만 달러 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거액을 뜯어내는 나라가 돼버리고 만다. 만약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이런 식으로 묘사했다면 당장 법적, 외교적 문제에 휘말렸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예. 요거는 뭐 연막탄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 청와대가 이 조선 미디어 그룹의 기사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보니까 이 조선 미디어 그룹 기사들이 하나같이 살얼음판에서 엄청난 위험성을 지닐 수 있는 기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하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대단히 엄중한 시절이기 때문에 기사 한 꼭지가 미치는 파장이 크다. 최근에 남북미 상황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디어오늘 이 청와대 출입기자가 이재진 기자인데요. 이재진 기자에 따르면 그동안 그 웬만해서는 기사에 좀 불만이 있더라도 아니면 사실이 틀렸더라도 청와대가 개별로 기자들과 접촉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뭐 관계자 발로 짧은 브리핑 정도로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김의겸 대변인 직접 긴 논평으로 정색을 하고 경고를 한 셈이죠. 김의겸 대변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예인 스캔들 기사에도 적용되는 크로스 체크가 왜 이토록 중차대한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 우리 언론에게 북한은 사실 보도라는 기본 원칙이 매우 자주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던 보도 영역이었다. 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오보로 확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거짓임이 드러나더라도 북한이 법적 조처를 취할 수 없어 특종이라는 유혹 앞에 언론인의 책임감이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도 잦았다. 이제 이런 보도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이 엄중할수록 그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가 몇 년 전에 했던 통일은 미래다 기획을 언급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선일보가 말한 미래와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미래가 어떻게 다른지 도저히 모르겠다. 70년 만에 만든 기회 이번에 놓치면 다시 7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제 그만
잡은 발목을 놓아주시기 바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조선일보가 뭐 어떻게든 지금 이 분위기를 망쳐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 오보가 굉장히 좀 악의적인데, 홍준표도 그렇고 막장 드라마의 이 구질구질한 주인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발목 좀 그만 잡고, 만약에 이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거나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비판할 수야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교묘하게 정부가 하는 일에 판이 깨지도록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도울 생각이 없으면 그냥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지난번 TV조선 압수수색할 때 그 기자들인가 하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언론 탄압 운운했었잖아요. 네. 조선일보도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지요. 김의겸 대변인의 이런 논평은 언론 탄압이다. 그 지랄 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생각도 드는데, 방송이 나가는 날, 그러니까 뭐 내일 신문이 나올 테니까요. 네. 그것도 좀 유심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 족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민족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말 백해무익한 신문. 담배보다 더 해로운 신문. 담배는 잠시간의 위안이라도 주지. 이 신문은 우리 다 같이 망하자는 신문이거든요. 뭐 홍준표한테는 그래도 위안을 주진 않을까요? 홍준표한테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정말 돈 주고 이거 구독하는 분들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이딴 신문 보기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보죠. 네, 조선일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녹음을 하는 오늘자에, 그러니까 29일자에 조선일보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양승태 행정처 결국 검찰 앞에 세우나였는데, 기사가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행한 짓거리가 헌정을 유린한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거의 사법 쿠데타하고 진배 없는 일인데, 이게 참 서민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만한 곳이 법인데, 그 법으로 박근혜 정권과 퉁을 치려고 했으니까 이게 상당히 괘씸하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대법원이 그래도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오고 나서 뭐 나름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형사처벌을 검토 안 한다고 똥볼을 차고 조사된 것 전체를 공개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뭐 그래서 검찰이든 특검이든 맡겨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조선일보가 난데없이 보도에서 검찰에 맡기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보수 언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좀 논조였는데, 기사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법원은 그동안 내부 문제에 검찰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조선일보는 뭐 판사 블랙리스트도 내부 문제다 이렇게 치부를 하면서, 블랙리스트도 없다고 했는데 뭐 일부 판사들이 내부 조사도 못 믿고 뭐 검찰에 법원 문제를 맡기려고 한다, 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대개 검토만 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쉴드를 막 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속된 말로 빤스 벗고 뛴다면 이건 정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게 뭘까 싶었는데 오늘 나온 보도들에 법원행정처가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문득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공개된 목록 1번에 있는 92번 조선일보 첩보보고, 그리고 목록 2번에 있는 97번 조선일보 홍보전략, 그리고 목록 2번에 113번 114번 조선일보 보도요청사항,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거로는 이 언론사 중에 대법원의 문건에 조선일보의 이름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니 언론사의 이름이 대체 왜 이런 리스트에 있는 건지 좀 의아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 조사위가 원래 이 문건을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국민적 반발이 심하니까 공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시 보도를 보니까 안철상 특별조사단장이 다시 공개를 안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계된 것들은 모두 공개했고, 세월호 문건 등 비공개한 것은 사법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게 그 이유인데, 이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좀 어떤 문건이 있는지 이거를 빨리 공개하거나 강제 수사를 들어가서 수사기관에서라도 이걸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게 특정 언론사의 첩보와 홍보 전략이 왜 문건으로 있는지, 또 조선일보에 무슨 보도를 요청했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양승태 적폐를 이야기한다면 자기들 눈밖에 난 판사들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어떻게 매도해 왔는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조선일보는 빼요? 조선일보를 이용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조선일보가 우리법연구회라는 판사 내 그룹이 있어요. 네. 이쪽 판사들을 진짜 악의적으로 비판했었거든요. 우리법연구회가 그냥 인권 관련된 법을 연구하는 단체인데 이게 무슨 뭐 좌파단체라는 식으로 찍혀가지고 법원 내에서도 조리돌림 당한 일종의 학회예요. 네. 조선일보가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 하나회라고 지칭을 하면서 집요하게 물어뜯었습니다. 예. 정말 뭐 사례를 다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해서 조선일보가 내왔었는데 이게 뭐 최소한 그 양승태 코트가 이거를 조선일보에 요청을 한 건지 그래서 여기 문건에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이라는 게 있는 건지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인 과정에서 나온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이거를 특검을 하든 검찰을 하든 이런 뭐 법원과 조선일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좀 공개가 되고 또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양승태입니다. 일생을 양지에서만 살았던 이 두 존재들 세상 바뀐 걸 좀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국민들이 시대가 바뀌었음을 보여줄 그런 타이밍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새벽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35살 박모 씨. 3살 난 딸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해고된 KTX 승무원이었습니다. 고인은 해고를 당했지만 재판에서 이겨서 복직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도 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해고로 결혼이 늦어졌지만 그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소소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KTX 승무원은 코레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과 달리 해고가 정당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승무원들이 재판에서 진 겁니다. 돌아갈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승무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문제가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겨서 코레일로부터 받은 임금과 소송비용, 이걸 이자까지 쳐서 도로 내놔야 합니다. 이 승무원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이 돈 8,640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3살 딸 6살이 됐겠네요. 양희은의 노래 엄마가 딸에게 잠깐 들어보시죠.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엉망돈을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PPL 시간 2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후기 읽어보겠습니다. 김모 씨, 기력 없을 때 또 면역이 떨어졌다 싶을 때 그때 먹으면 딱 좋습니다. 또 다른 김모 씨, 안 먹으면 불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 이분은 누구지? 읽어보겠습니다.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기력이 없고 안 먹으면 불안해서 못 참겠습니다. 이러다 2회창처럼 되면 어떡하... 누구야? 이름... 아니 이 씨발 새끼! 너 이 새끼 아직도 안 죽었어? 이 새끼... 정성농장 홍삼,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입니다. 체형을 바로 잡아주는 바디로직 한 소비자의 구매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신상품 나오는 대로 모두 구입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편안하고 사이즈도 여름에 입기에도 딱 좋은 적당한 제품을 샀습니다. 쿠폰으로 저렴하게요. 고마운 것은 제가 동생 것을 사줬는데 벌써 1년이 지났지요. AS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할 상황. 근데 사장님이 리퍼 제품으로 교환해 주셨죠. 15,000원만 받으시고. 감동입니다. 원래는 6개월 이상은 안 해주는 거라고 하던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 바디로직, 몸으로 감동하고 마음으로 또 감동하는 바디로직의 고객사랑 직접 체험하세요. 몸으로 좌절하고 마음으로 또 상처받는 박근혜 정부 출신 최경환이었습니다. 여름이 온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아직 못하셨다면 프리미엄 차 전문몰 전창걸몰을 찾아주세요. 새싹 땅콩차, 보이차, 레몬맛대, 히비스커스, 캐 모바일 등등 다양한 차들이 여러분에게 시원한 평화를 안겨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www.전창걸몰.com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 감사합니다. 홍준표입니다. 월 10,000원대 보험으로 나이 40 처먹은 사람한테 병원비를 보장해준다. 네, 그런 사기는 용납치 않습니다. 그런 보험이 있다고. 또 10살이면 월 5,000원대 보장받는 실손보험이 있다고. 치아보험도 40대 여성 기준 월 2만 원이라고. 아니, 그런 보험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실제는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근데 과대망상, 습관적 막말, 이거 치료하는 병원비도 보장해주나?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자유로운 영호님, 저는 농장을 운영하는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하겠지만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찾아가 보셨습니까? 거기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냥이 0813님, 최저임금 개정안 조금 헷갈리네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